2차 복수 문제 안 풀었죠? 3주차 안 가져오신 분. 안 가져오시면 3주차 안 가져오시면 봤어. 네, 3주차 복수하겠습니다. 1번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시일로부터 5년이 아니고 10년이죠. 10년 이내에 3주차 풀었어요? 자, 다시 옳은 것은 1.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의 인가가 있더라도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는데 10년이죠. 10년.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안 되고 실시계획 인가가 없을 때 3주차 안 가져왔어요? 어디 갔다 지각해가지고 나 지각해 들어왔는데 더 지각을 했었네. 3주차 매수 청구 할 수 없다. 두 가지 잘못했죠. 5년도 아니고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된다. 6 나누기 2는 3 맞네요. 3은 3천만 원과 3층이죠. 3번에 5층이야. 그래서 틀렸고 또 하나 공동주택 안 됩니다. 단독주택만 됩니다. 단독주택. 권리관계 너무 복잡해져서 안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만 된다. 매수 의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틀렸죠? 지자체일 때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랍니다. 10대에서 10년 숫자 가치 현상에서 찾으라 그랬고요. 지구단위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구단위 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그리고 건축선과 교통처리 계획은 필수가 아니고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2번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되고 혹시 지구단위 계획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적인 용법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의 다음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자동적으로 효력 상실. 도시적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폐율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폐율 150%, 용적률 200%.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3번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곳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적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구역으로서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 뭐 해야 돼요?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계획적 이런 말 할 수 있다. 그냥. 2번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이건 지정해야 한다죠? 해야 한다. 시공 30만 시공.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이건요.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정택만 해야 된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도 할 수 있다. 공원에서 해제될 때만 해야 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할 수 있다.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5년이 경과된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죠. 10년 지나면 해야 되고 그전에는 할 수 있고. 개발행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물에 따른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상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건 뭐 쓸모없는 땅이 아니고 오히려 합병이라든가 또 아주 넉넉하게 넓은 토지로 분할한 것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3번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네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사전 허가가 필요 없고 이제 사후에 신고만 하면 된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는 개발의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간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2번이 이상 그래 틀렸고요.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의 개정, 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강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것이죠. 해제. 그러니까 강화니까 틀렸죠.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것은 기반시설이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주민 의견 정치해야 되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여기서 토지 분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토지 분할은 허가사항이죠.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일 때 허가사항이죠. 자투리 땅이 될지 모르니까 이제 오늘 공부하기는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그렇게 구별해서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모든 토지 분할이 허가사항입니다. 넓은 토지 분할도 투기질 목적으로 분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분할 그냥 토지 분할이 허가사항입니다. 오늘 이제 도시개발법 보겠습니다. (1월) (2월) 이제 두 번째 보는 거죠. 우리가 도시개발법 두 바퀴 도는데 지금 이제 국토계획법 3회 했고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뭐 4회 했나요? 4회인가? 4회하고 도시개발법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공부하실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수란 되고 있는데 이수란 되니까 이제 더 어려워져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일수란 때는 이거 뭐 두 번째 보면 좀 알겠지 이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속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너무 어렵다는 걸 알겠지 이제. 지금 어려운데 우리가 시험 제가 이제 그 공법 강의 특히나 공법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공법은 5월 6월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혼자 보면서 알 수 있으면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숫자는 7월 8을 외우고 이제 7월 8. 근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계속 1, 2, 3, 4에서도 뭐 주상전화 1인만을 섬기자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는 거는 물론 지금 좀 어느 정도 외우긴 외워야 돼요. 여기 가서 완전히 다 외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숫자를 안 외우면 점수가 이제 너무 안 나오거든요. 20점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이제 공부는 된 거예요. 사실은 5월, 6월까지는 계속 전체적인 용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도가 있다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편하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강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7월, 8월, 9월, 10월에 이제 지엽적인 것들 숫자라든가 이런 꽤 맞추는 것들 이제 외우면 되는데 근데 여기까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모의고사 보더라도 뭐 20점 잘해봐야 30점 나오는데 자신감이 없죠. 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서는 숫자를 제가 강의를 하지만 숫자를 다 잊어버리더라도 제도의 흐름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여기서 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랑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외우는 요령을 알려드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절반 암기사항의 절반은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꼭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때 보면서 여러분들이 책을 혼자 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알 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말을 좀 조사라든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거 바꿨을 때 이게 틀렸는가 옳은가를 책을 펼치고 찾을 수만 있어도 돼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 테스트 한다고 그러죠. 책 펼쳐놓고 시험 보는 거. 문제 모의고사 나왔을 때 책 펼쳐놓고 이 말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를 확인만 할 수 있으면 이때까지. 그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강의를 안 들으면 맞는 말이 틀린 말인지 자체를 모르죠.
근데 5월, 6월까지 그걸 알면은 저는 굉장히 성공이라고 보고 그렇게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지셔야 돼요. 지금 처음 하셨는데 뭐 숫자 다른 사람들 아는데 나는 모른다. 모의사 왔더니 숫자를 기억했는데 뭐 다 잊어먹었더라. 제가 치매 걸리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나요? 안 드렸어요? 나이 드는 노인성 치매가 있고 다이어트성 치매가 있대요. 이제 다이어트 해야지 그래놓고 저녁만 되면 치맥을 또 하고 있고 공법성 치매가 있는데 공법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책만 펼치면은 하얗죠 이제. 언제 봤더라? 이거 안 본 것 같고 처음 보는 것 같고 다 까먹었죠. 숫자 같은 것들은 계속 다 잊어먹어도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있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에 집착하다 보면 여기서 그 내용을 모를 수 있는 거죠. 자꾸 제가 강의할 때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필기보다는 들으십시오 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실력이 쌓아져 나가는 겁니다. 숫자를 외우는 것들. 그리고 또 요즘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수준이 높아서 그냥 외워가지고 안 돼요. 그냥 외워서 안 되고 이해를 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어떤 7, 8회 뭐 특강이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7, 8회 문제 풀면서 무슨 말인가를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혹시 이제 자잘한 것들 여러분들 잊어먹더라도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큰 흐름 위주로 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 자꾸 큰 흐름을 자꾸 그려드리는 겁니다. 242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여긴 줄 긋을 거 없어요.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지정한 곳을, 영역을 도시개발구역,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에서 이제 행하는 여기 두 번째 줄에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이다. 그랬죠?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 이것이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재밌는 게 다른 법에서는 용어 정의해서 뭐 10몇 개씩, 20몇 개씩 나오는데 도시개발법은 용어 정의가 이게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시험에서 물어볼 만한 말이 없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용어 정의가 법률 조문에 같이 그냥 있어요, 이제.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이제 지정하고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겠다, 또는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이제 시행합니다. 시행해서 공사가 다 끝나면 준공업사를 또 받고요. 준공업사 통과되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 완료 공고 후에 토지를 공급하거나 환지한다. 도시개발 사업은 2가지가 있습니다.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도시개발 구역에서 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도시개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도시개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제 도시개발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계획 세우고 도시개발법 보기 전에 우리가 복습 간단히 하면, 도시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이 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초조사 의견 청취 입안에서 협의 심의해서 결정하면 이제 고시해 줍니다. 지형도면까지 고시해야 효력 발생합니다. 도시군관리 입안권자는 입안권자 안 보고 그냥 결정권자만 보겠습니다. 입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협의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도시군관리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 지사, 그리고 대도시장, 이 사람들이 도시군관리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무엇인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용, 기, 지, 도가 있다. 도는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이건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이것이 도시군 관리기 일종이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렇게 따로 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양이 많아서 그냥 따로 뺀 거예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 정하게 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요. 국장, 시도, 지사, 대도시시장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구였죠?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일종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것은 그냥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여기서 연원한 겁니다. 다들. 정비사업에 가서는 또 이제 여기 다른 말이 있어요. 이제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누가 할 수 있죠? 시장군수도 할 수 있죠. 정비사업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처럼 역시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또 지정을 해요. 이제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하죠?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인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 사람이 언제 하는가는 하나 알 수 있겠네요. 국가계획 관련돼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국장이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지정권자하고요. 지정권자가 사업을 하는데 계속 이제 무슨 인가를 하거나 승인하거나 저 제일 뒤에 가서 준공검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 다 행합니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 계획에는 양산시의 도시지역과 도시적 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도시개발구역을 정합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하는 게 있고요. 녹지지역은 다시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도시개발구역을 정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서 미리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위치, 면적, 규모 이런 것들을 정해주죠. 그리고 여기에서 왜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가? 양산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개발계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누가 할 것인지 하는 사업 시행자, 그리고 사업 시행 방식. 시행 방식은 이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과 섞어 쓰는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에 기존에 여기가요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토지가 개인의 토지들이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있습니다. 이것을요 반듯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도로도 내고요. 도로 같은 게 없었고 이제 뭐 논밭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도로가 없어. 근데 이거를 반듯하게 만들면은 전에 있던 토지 대신 이렇게 주게 되면 훨씬 효용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별적인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것이 환지 방식. 그래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수용 방식은 이렇게 했을 때는 만약에 양산시청을 교회로 옮기고 싶다 이럴 때 이렇게 환지에서는 양산시청을 옮길 자리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 토지를요 다 수용을 합니다. 수용 전에 물론 협의 매수가 원칙이고요. 협의가 안 되면 이제 강제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을 해서 양산시 부지 크게 하나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부대시설 같은 것들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면 이게 수용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종전 토지 소유자의 좀 사익을 추구하는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은 그래서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시킨다 이런 말하고요. 수용 방식은 대규모의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수용 방식합니다. 이걸 대지의 집단적인 조성과 집단적인 공급을 꾀한다 이래요. 그래서 막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공장을 할 사람들에게 분양한다든가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주택건설 사업할 사람에게 분양한다라든가 하는 것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이 우리 공법에서 3번이 나오죠. 한 번 나왔던 것이 집단 취락지구가 나왔어요.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취락을 정비하는 것. 그래서 이제 집단이 나왔고 농지법에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 해가지고 이제 한번 나왔어요. 이제.
집단적인 조성 그 표현을 알아야 되겠고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거. 집단적으로 조성을 하고 싶은데 여기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럴 때는 여기만 특별히 환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땅값이 너무 비쌀 때도 이제 불가피하게 환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과 환지 혼용이 있어요. 환지를 하게 되면 공사 다 끝나면 환지 처분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서로 나눠주는 거. 이거 끝나고 공사 끝나고 공사 완료 공고에 뭐 해야 돼요? 환지 처분. 그리고 이거 아까 집단적으로 주택단지나 사업단지를 조성했죠. 그럼 그걸 원하는 사람에게 끝나면 뭐 해야 돼요? 공급을 해야 되겠죠. 파는 겁니다. 분양하는 거. 그래서 도시군계획설 사업에서는 여기에 도를 놨어요. 도로. 도시군계획설. 도를 놓으면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하면 끝이죠. 도를 나눠서 우리가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수용과 환지에서는 공사가 다 끝나고 서로 나눠 갖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 뒤에서도 이제 공사완료 공고에 있는 것도 이제 공부를 하고요. 약간 다른 게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 방식이 있고요. 사업 시행자는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이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할 수도 있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고 국가가 항상 공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무슨 공사를 만들어놨죠. 공공기관, 한국 무슨 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 토지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이 있고 정부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얘네들 이제 보통 이제 국가적인 그런 업무를 대하는 자들, 지자체 대신에 지방공사가 있고요. 지방공사. 그리고 이러한 공공사업 시행자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 하얀색 할까요? 하얀색 사업하기 전이니까 하얀색 있는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만든 조합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합. 근데 우리가 민법상 조합은 권리 능력이 없어요. 원래는요. 그래서 만약에 뭐 개모임을 갖는다 그래가지고 개모임 식사 계약을 했어요. 그 식당하고 우리 무슨 동창회 개인데 모임을 가집니다. 해가지고 하고서 밥 먹고서요 돈을 안 내면은 그 식당 주인은 누구한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한테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개한테. 그 개원들한테 아무한테나 청구할 수 있어요. 무한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법인으로 하게 되면 개모임을 만약에 어디서 하는데 거래계약을 했을 때 개 명의로 이제 거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조합 명의로 법인이 되는 겁니다. 상법에서 회사, 주식회사 있잖아요. 주식회사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계약은 권리 의무의 주체다 이러는데 뭐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인이 되면. 그럼 계약의 책임을 얘가 지고 계약 이익도 얘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을 조합을 그냥 단순히 권리는 게 없는 게 아니고 거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이 조합과 저기 사업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안 져도 돼요. 토지 소유자가 이제 조합 재산을 지는 겁니다. 그 조합을 뭐라고 해요? 조합을 그래서 법인으로 합니다. 법인으로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거 이거 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인격을 취득하고 그럼 이제 또 문제가요. 상대방이 얘가 책임지는지 얘가 책임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책임진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설립 인가 받고 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합니다. 태호적으로 공시를 해줘야 돼요. 앞으로는 우리 개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조합이 책임지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자기들 그냥 동업계약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요? 별개의 그런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이전 법인하는 것들 지방이. 그리고 뭐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개발회사 하는 것들이 있고 여기에 있는 자들이 같이 출자한 공동 출자 법인도 있어요. 공동 출자 법인. 근데 이 공동 출자 법인은 특히 여기 공공사업 시행자와 만약에 여기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했다. 그럼 나중에 의결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의결권 행사할 땐 누가 더 누구의 누구랄 게 아니고 여기 만약에 이제 공공사업 시행자가 50%를 초과해서 만약에 출자를 했을 때는 얘가 더 의결권을 결정할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그럴 때는 공공사업 시행자가 50% 초과 여기 초과해서 출자했을 때는 얘는 공공사업 시행자처럼 취급을 당해요. 얘는 공동출자법인. 만약 민간이 50을 초과했다. 그럴 때는 이제 공공은 그냥 부수인 거고 민간 사업 시행자가 되고 공동출자법인은 항상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주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출자법인 중에 공공사업 시행자가 50을 초과하면 어떻게 돼요? 뭐처럼 취급합니까?
공공사업 시행자처럼 취급한다는 거 이제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뒤에 나올 때 관련된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 시행자가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시행자가 누구인가 이게 이제 개발 계획에서 미리 다 밝혀놓고 그리고 시행 방식도 다 정해주고 사업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에 개발 계획에서 정해놓은 이러한 위치 여기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누구라고 했죠?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 이 사람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요청. 국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만 국가적인 그런 도시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 아닐 거예요. 다른 장관들도 있죠. 중앙행정기관의 장들. 이 사람들도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인지할 때가 있어요. 뭐 국방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환경부 장관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이렇게 요청해요. 요청. 중장은 누구한테 요청하죠? 국장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도시장 했기 때문에 양산시장은 대도시장이 아니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은 자기가 직접 지정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이렇게 또 요청합니다. 요청. 여기 있는 시장 하는 말 제가 생략했지만 여기 무엇인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실 수 있죠? 누구를 제외한 시장이요?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 왜냐하면 대도시장은 자기가 직접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 제가 이렇게 읽어도 여기는 대도시장을 제외한다는 건 아실 수 있어야 되겠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리고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이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 그 도시개발구역은 또 지정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도 도시군관리 입안 제한이 있었는데 기지개 입안 제한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제한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사업 시행하려는 자, 시행하려는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들. 여기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 못하는 자가 있는데요. 국가, 그리고 지자체, 또 하나 조합. 근데 사실은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 제한 못하는 게 아니고 할 필요가 없죠. 국가나 지자체는 자기가 직접 지정하거나 요청하면 되죠. 그리고 도시개발조합도 여기 토지 소유자가 만든 거죠. 토지 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조합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권을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 여기는 못하는 것보다는 이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험에서 국가나 지자체를 포함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제한할 수 있다. 틀렸고 조합도 제한할 수 있다. 틀렸죠. 못합니다. 얘네들은. 뭐 공부할 때는 뭐 못한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못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이렇게 됩니다. 지정, 요청, 제한 제도가 있는데 뭐 요청 제도가 제일 중요도는 떨어지고요. 제한에서는 누가 못하는가 하는 거 알아야 되고 지정에서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얘가 일반적인 지정권자인데 근데 국장이 지정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외적인 건. 그러니까 먼저 중앙행정기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요. 둘리상에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더라. 경상남도와 부산에 걸쳐 있더라.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있더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협의 걸쳐 있을 때는. 협의하고 이제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지정할 자를 정해줍니다. 국장이. 그래서 협의하는 건 하나. 국장이 지정하는 거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여기 있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 또 여기 보시면요. 국가 대신의 사업을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 있죠. 여기에 있는 장 공공기관의 장, 한국도로공사의 사장, 뭐 정부 출연기관의 사장 이런 장들이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일단 국가계획과 관련돼야 돼요. 국가계획과 관련 안 되면 이 사람들도 여기다 제한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근데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는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히 국장에게 이렇게 제한할 수가 있어요. 국가계획 관련해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그죠? 중장 요청인 경우가 있고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 장이 국가계획 관련해서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누구한테 제한해요? 국장에게 제한합니다. 그럼 이제 국장이 그때는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여기서 어딘가 도시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아무리 재정 자립도가 높아도 국가만큼 재정이 탄탄하지 못하겠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뭐 사업을 신속하게 밀어붙일 때는 국가만큼 빠를 수 있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도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불성립했을 때, 협의가 안 될 때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정해요? 국장이 정하고요. 아까 무슨 계획과 관련될 때?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도시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국장이 정하는 거 있고.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게 되면 뭘 만드는 거라고 했죠? 도시가지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정 관련해서 봤고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것은 도시지역으로 의제를 해요. 도시지역. 그리고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됩니다.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뭐가 돼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바로 이제 의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발행위 할 때는 개발행위는 건곡물, 중목의 벌채와 식재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토지 분할은 미만 분할뿐만이 아니고 이상으로 분할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 분할.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주상전화 1인만을 섬기자 그랬죠? 여기는 1만 미만이 아니고 1만 이상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형질병력 허가 기준 면적은 우리 개인이 하는 거고 여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규모를 좀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얼마요? 1만 이상. 공업지역은 얼마인가 제가 이렇게 써놨죠? 얼마 이상? 3만 이상. 그리고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상전화 1인만 하는 게 해결되면 자생은 해결돼요. 여기는 보전 녹지는 하면 안 되고요. 도시역 밖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30만 제곱미터 이상. 근데 도시개발구역 밖은 30만 이상으로 마구잡이로 파헤치라는 의미가 아니고 잘 보면요. 어떤 뭐 시청을 새로 이전하거나 도청을 새로 이전할 때 대규모 단지를 시내에선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내에 찾기 어려울 때 그럴 때 대규모 단지를 여기서 찾기 어려울 때 그럴 때 도시역 밖으로 눈을 돌리라는 것이지 도시역 밖은 이렇게 넓게 함부로 파헤치라 이게 아니에요. 본래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사업은 주상공지역에서. 자, 시가지를 만드는 게 도시개발 사업 그랬죠. 시가지를 어디서 만들어야 돼? 추상공이 바로 시가와 용도잖아요. 시가와 용도. 여기서 시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찾기 어려울 때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불가피하게 파헤쳐질 수가 있고 여기는 도시역이기 때문에 역시 협조예요. 그래서 아주 넓은 지역을 필요할 때만 도시역 밖으로 가는 겁니다. 자, 도시역 밖에서는 얼마요? 30만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그래서 규모 하는 것은 1만 이거 뭐죠? 무슨 지역? 주상이 1인만 해가지고 요거 기억하시면 다른 것들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생도 할 수 있고 공업지역만 나중에 따로 외우면 돼요. 하나. 도시역 밖의 지역은 얼마요? 30만 이상.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까다로운데 잘 들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그냥 외워서는 힘들고. 도시개발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 일종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본래 시가지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만든 게 본래 뭡니까? 용법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또는 도시역 밖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개발계획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 일종이죠.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 이런 것이 가능한 정도로 반영되어 있을 때 그때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얘를 주상공지역으로 변경해서 하든지 아니면 현재 주상공이 아닌데 여기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계획에서 이미 그곳을 개발 가능한 정도로 정하고 있을 때 기본계획에 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내용이. 그럴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기본계획이 없는 도시가 있습니까? 있죠. 도시 기본계획, 광역계획도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없는 도시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없는 도시에서는 이렇게 밝히지 않았을 때 개발할 도시역 밖에서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못하느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자, 자연녹지, 생산녹지 중에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자연녹지. 그리고 이게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는 어디서 관리지역과 이제 관리지역 해놓고 답을 한다면 계획관리 해야 되는데 너무 답을 알려주는 것 같지 않아요? 계획관리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없는 도시에서는 광역계획도 없고 기본계획도 없더라 할 때는 있으면은 기본계획이나 광역계획에서 이 개발 가능한 용도로 정하고 있는 곳에서만 해야 돼요. 자, 기본계획이 없는 광역계획과 기본계획이 없는 도시는 어디요?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죠. 이렇게 이제 유추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보기가 쉬워져요. 이제 외우기도 쉽고 또 나중에는 안 외워도 되고. 근데 그냥 기계적으로 자꾸 외우다 보면은 계속 외워야 되고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뭐 생계자유라든가 하는 데서도 건표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한번 추측해서 찾아보자 이런 연습을 막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고요. 대상 지역은 도시역 밖에서 할 때,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시험에서는 책에서는 이렇게 그냥 주상공 외의 지역 이러면 쉬울 건데 항상 이렇게 돼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그리고 도시역 밖의 도시개발 구역을 정할 때는 기본계획에서 미리 정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해요. 왜냐하면 주상공 외의 지역 하게 되면 보전녹지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얘는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도시 밖에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할 때는 기본계획에서 미리 개발 가능한 용도로 정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얘는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계획으로 먼저 정하고 있을 때 만약에 기본계획이 없는 도시라면 어때요? 어디에서만?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려면 미리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정하고 구역을 정한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먼저 여기부터 정리해놓고 다시 한번 순서를 보겠습니다. 구역을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서 이 개발계획에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명칭, 규모, 왜 하는가, 여기서 인구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 사업시행자를 국가가 할지 아니면 지자체가 할지 하는 것들을 정해줘요. 그리고 수용 방식인지 환지 방식인지 다 정해줍니다. 어디에요? 도시개발계획에. 그리고 나서 이 계획에서 정한 구역을 여기다 정해주는 겁니다. 구역을 정하고 구역을 정하는 것은 지정권자하고요. 그리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걔는 뭐가 되죠? 도시역과 지구단위 계획구로 의제를 합니다. 허가사항이 조금 더 늘어나고요. 까다롭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주상지나 이름마을 섬기자 했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곳에서만 도시역 밖에서 또는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기본계획 없는 곳이라면 자연녹지나 이제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고. 다시 이제 구역 계획을 정하고 구역을 정해라 했는데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억이 있다. 10억. 그러면은 도시개발 계획이 이제 수립되고 있는 거 알았어요. 이 지역과 이 지역에서. 그 도시적 밖의 지역과 이 지역과 여기 1번과 2번에 어디다가 다 갖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1번도 많고 2번도 많죠. 욕심이 없는 분은 1번에다 하시고 욕심 있는 분은 2번에다 하십시오. 여기는 땅값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죠. 1.5배. 여기는 15배. 뜰 수도 있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도시개발,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이 도시적 외의 지역이나 여기 자연녹지, 생산녹지처럼 건폐율도 여기는 2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여기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도시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적. 그죠? 건폐율이 적어도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짓게 되면 건폐율이 뭐 50이 아니, 그러니까 건폐율은 뭐 60이지만 또 용적률이 몇 배씩 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하고 여기. 이처럼 도시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투기적인, 그러니까 원래 도시개발 사업은 이 사람들 개인의 원래 여기에 살던 사람의 이익이라든가 전체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국민 공익을 위해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외부의 투기꾼들이 여기서 다 장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익을 다 가져가요. 또 이제 현지인들은 이득을 못 받고. 그래서 미리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억제를 하고 그리고 계획을 나중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계획을 본래 1번, 2번, 3번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1번 여기가 1번 2번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3번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주상공 아닌 곳에서 할 때. 도시개발 구역을 먼저 정하면 아까 뭐 여러 가지 제재가 있겠지만 토지 분할 허가사항이라고 했죠. 국토계획법에서는 만약에 여기가 이쪽에요. 토지가 6,000제곱미터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6,000제곱미터. 그러면은 이거를 60 도시역 밖은 60인데요. 60제곱미터로 분할 100개로 나눌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국토계획법에서는. 미만이 아니고 이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도시개발 구역으로 정해놓으면 모든 토지 분할이 허가사항이에요.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 하는 것인지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허가를 해줘요. 이제 만약에 뭐 1000으로 6개를 나눈다.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처럼 어떤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기획적으로 분할하는 것 이런 것들 좀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꾸로 간다고 해서 투기 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완전 억제를 못하겠지만 이처럼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면 좀 더 차단하는 효과가 약간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요? 땅값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주상공 지역 아니고 주상공이 아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정하는 게 아니고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아실 수 있죠? 또 하나 이제 이렇게도 돼요. 얘네 둘이 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과 도시적 외의 지역 그리고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렇게 걸치는 경우. 근데 극단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거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걸칠 때. 여기 있는 걸 마찬가지죠? 거꾸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할 때. 이쪽에 많이 있고 이쪽에 좀 걸칠 때. 거꾸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원래대로 가야 돼요? 원래대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상공지역이 전체에서 몇 차지하는 면적이 많을 때 적을 때. 적을 때겠죠? 그래서 주상공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일 때 그때도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의지역. 그리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균형발전을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고자 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한다는 말이지만 그거 무시하시고 국가균형발전을 해서 지정하려고 한다면은 자연녹지, 생산녹지나 도시적 외의지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라 하더라도 주상공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주 한가하고 소외된 곳이겠죠. 그런 곳을 하는 것이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해서 더 개발을 촉진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효과가 땅값 오르는 효과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 못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균형발전에서 국장이 정하고자 한 곳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역을 먼저 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 더 공모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도시개발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겁니까? 지정권자가 구역을 정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구계획이라든가 또는 기반시설 설치계획, 문화시설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어디다 어느 만큼 설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사업할지를 알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일반에게 개발계획 세워라 하면 어디서 사업할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걸맞는 계획을 세우겠죠. 그죠? 그래서 도시개발 계획을 공모하고자 할 때도 구역을 먼저 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할 수 있는 거. 지금까지 본 것들 확인해드리고 10분 쉬었다가 또 보겠습니다. 243페이지 도시개발 계획의 수립. 지정권자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를 말하는 겁니다. 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거꾸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외. 첫 번째 쪽 공모 있네요. 공모란 말 있죠? 파란색 위에.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다음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5번이에요. 5번만 알면 이해를 하면 다른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5번.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때. 이 숫자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고 이것의 이치를 알고 나면 1번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의지역과 4번 균형발전에서 국장이 지정한 거. 이런 것은 구역을 먼저 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알 수 있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다 외워야 되니까. 자, 100분의 30 이하인 것. 이건 대표적으로 가지고 그것 기억하시면 나머지도 떠올라야 돼요. 그럼 이제 도시적 외의지역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관리지역 대신에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계획관리지역은 구역을 먼저 정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1번, 2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번, 2번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있다. 자연녹지도 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 요건 한 개인데요. 동의. 여기 수용 방식은 공익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우리 땅을 뺏어갈 수 있어요. 근데 환지 방식은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국민 개개인이 잘 살면 국가 전체 이익이기도 하겠지만 여기는 토지 소유자들 이익을 위한 거죠. 이 사람들 이익을 위한 겁니다. 따라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할지 말지. 여러분들 아무리 집에서 먹을 맛있는 거 집에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아도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강제로 먹이면 안 돼요. 혹시라도. 이거 아주 몸에도 좋고 맛있는 건데 먹을래 말래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손에다 줘야지 입에다가 억지로 집어넣어주면 안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먹을지 말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뭐 그것이 전체 국가 공익에 이익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익이에요. 그럼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할지 말지 물어봐야 돼.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3분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숫자 읽고 그 동의 요건은 다음 시간에 봐야 되겠네요. 그 10분 쉬었다 봐야 되겠네요. 244페이지 보시면 원칙부터 볼게요.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을 얼마? 3분의 1.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3분의 2, 2분의 1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조합 설립 인가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고요. 아까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토지 수용할 때도 또 나옵니다. 시행할 때 여기 수용과 환지 방식이 있다 그랬는데요. 토지 수용할 때 민간이 토지를 수용할 때는 3분의 2 소유하고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돼.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한번 똑같은 숫자가 앞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로 민간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를 3분의 2 소유하고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3분의 2, 2분의 1 할 말. 근데 소유라는 말과 동의라는 말이 다르지만 그건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거 다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자, 3분의 2, 2분의 1,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이 숫자가 어려워서 뭐 그렇게 꼭 할까 말까 하는데 숫자가 4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 수 있겠죠? 자꾸 나오니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예외가 있어요. 예외. 누가 사업할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국가나 지자체 할 때. 예.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국가나 지자체가 할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용은 어차피 동의 받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할 때는 환지 방식은요. 원래 전부 환지 방식은 특히나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 전부 환지 방식은. 근데 이것을 또 국가나 지자체에게 사업 시행권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넘길 수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뭐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한다는 것은 공익성이 또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고요. 사업을 다 했습니다. 사업을 다 했는데 환지하기 전에 100억이었는데 사업했더니 90억이 됐어요. 손해보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럴 땐 국가나 지자체, 행정청이 사업 시행자 할 때는 그 토지 소유자에게 보전까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손해볼 일도 거의 없습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할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거 보시고 동의자 수 산정하는 것은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은 그냥 놔두겠습니다.